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블랙입니다. 지난주에는 헝다그룹의 디폴트 가능성, 9월 연준회의, 미국 부채 한도 상향 문제 등등 여러가지 이벤트가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다른 이벤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9월 연준회의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를 통해서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성이 결정되고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주식, 부동산의 가격 변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 3월에는 미국에서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질적 완화를 발표하면서 그 이후 여러 자산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것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연준회의에서는 파월 연준의장이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그 부작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준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시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달러와 국채금리 변동, 그리고 이것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연준회의 성명서입니다. 연준회의 때 늘 성명서가 함께 공개가 됩니다. 영어 문장이 매우 길게 있죠. 이거 해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해석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중요한 빨간색 부분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파월 연준의장은 지금까지 Inflation is elevated, 물가가 높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Inflation has risen, 인플레이션이 올랐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나온 코멘트인데 그동안 파월 연준의장이 물가가 일시적으로 올랐다, 이것을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물가가 높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준회의에서는 단순히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 전망치, 실업률 전망치, 물가 상승률 전망치 이런 것들을 발표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먼저 이번에 발표된 경제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지난 6월 연준회의 때에는 올해 미국은 7% 성장할 거야 이런 발표를 했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줄어든 5.9%를 발표했습니다.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이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 6월 연준회의 때에는 올해 물가 상승률은 3.4% 정도 될 거야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이것보다 높은 4.2%를 발표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성장은 둔화되고 있는데 물가 상승 압력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몇 전문가들이 지금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 초입기를 겪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어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연준에서 돈을 엄청난 규모로 뿌려댄 결과 물가 상승률이 높게 잡히고 있고 또한 공급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미국 연준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통해서 유동성 축소를 하면서 물가를 잡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번에는 연준의 점도표를 보겠습니다. 6월달 연준회의에 비해 9월 연준회의 때에는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연준위원회 숫자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 이번에는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년에 한 번, 내후년에 3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물가 목표 타겟치는 2%, 2%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에서 예상하고 있는 물가 목표 타겟치가 얼마인가요? 아까 4%, 4%가 넘어가지 않았나요? 연준의 목표는 2%인데 지금 4% 물가 목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으로 이것을 누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파월 연준장은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때가 되면 내가 다 이야기해주겠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말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기자들이 테이퍼링 시기를 묻는 질문에 파월 연준장은 soon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곧 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내년 중반쯤 테이퍼링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soon이라고 하니 11월부터 테이퍼링을 할 수 있겠고요. 내년 중반이라고 하니 7월까지 테이퍼링을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올해 11월부터 내년 7월까지 대략 8, 9개월 동안 매월 150억 달러씩 테이퍼링을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지금 연준에서 한 달에 1200억 달러 규모의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흐르면 첫 달에는 1050억 달러, 그 다음 달엔 900억 달러, 그 다음 달엔 750억 달러, 그 다음 달엔 600억 달러 이런 식으로 양적 완화 규모를 조금씩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돈을 뿌려주었던
파월 형님이 드디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매파적으로 돌변한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헝다그룹 디폴트 리스크 때문에 나스닥 지수는 크게 개파락을 했고 연준회의가 있었던 지난주 수요일에는 오히려 상승 마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헝다그룹 악재가 미리 반영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도한 하락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할지라도 여전히 연준은 돈을 풀고 있다. 지금은 유동성 장세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빨간색 침 부분만 보겠습니다. 그는 테이퍼링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지만 연준의 보유 자산은 월간 자산 매입액이 제로로 줄어든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이는 가계와 기업에 가장 관련이 있는 장기 금리를 계속 낮춰 경제에 상당한 완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쉽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연준에서 지금 내년 중반쯤이면 테이퍼링을 종료한다고 합니다. 그럼 내년 중반부터는 양적 완화 금액이 제로로 줄어듭니다. 즉 월간 자산 매입액이 제로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준은 시장에 국채를 팔아서 유동성을 회수하는 양적 축소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효과에 기대를 하면서 지금 증시를 계속해서 끄집어 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보면 증시가 영원히 오를 것만 같죠?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보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 미국의 장기물 금리가 오르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4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게 아니라 넷 중에서 하나만 충족이 되어도 이것에 반응하여 미국의 장기물 금리는 오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입니다. 이것은 연준에서 장기물 국채를 덜 사준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국채를 덜 사주기 때문에 당연히 국채금리 상승, 국채 가격 하락은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장기물 금리는 시중금리입니다. 이렇게 시중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거나 미국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 요소는 미국의 장기물 금리 상승과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보겠습니다. 올해 9월 초에 미국 고용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이때 고용 상황이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연 이틀 상승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때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임금 상승 때문에 미국의 물가가 영구적으로 오를 수 있다. 이런 걱정 반, 두려움 반,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준회의 직후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다, 이것을 인정했잖아요. 실제로 미국의 올해 물가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테이퍼링도 곧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점도표에 따르면 내년에는 한 차례 금리 인상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두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경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질 만큼 안 좋아졌다고 봅니다. 최근에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도 감소하고 있고 이제는 미국 경제가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런 기대감 속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충분히 오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4가지 조건 모두가 충족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장기물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9월 25일에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11월 달에 테이퍼링을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에 종료한다고 이렇게 테이퍼링 지지 발언을 한마디 더 얹었습니다. 이런 발언 역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을 부추겼다고 봅니다. 그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한꺼번에 플라팅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팬데믹 직후부터 현재까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녹색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이고 파란색이 미국의 나스닥 지수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나스닥 지수가 반대로 움직이는 거 보이지 않나요? 팬데믹 초기에는 연준에서 양적 완화, 제로금리, 질적 완화를 통해서 시중에 돈을 마구마구 뿌렸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성장주 중심인 나스닥 지수가 상승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미국의 강력한 경기 회복을 바탕으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고점 대비 주춤거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5월달부터 미국 경기가 피크를 찍으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7%에서 1.2%까지 쭉 떨어졌던 시기가 있었죠. 이때 경기 민감주는 주춤거린 반면 성장주 위주인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이 이 빨간색 체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미국의 나스닥 지수와 10년물 국채 금리가 동시에 상승했던 시기입니다. 즉 이번에도 작년 가을처럼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 역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가을은 이야기가 다르죠. 이번에는 하늘색이 나스닥 지수에서 달러 인덱스로 바뀌었습니다. 빨간색 친 부분은 그대로 가고요. 작년 가을에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부양책과 백신 공급으로 인해서 즉 시장에 돈을 꾸준히 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나스닥 지수, 다우 지수 모두 상승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르죠. 연준에서는 지금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작년 가을처럼 이렇게 아래로 뚝 떨어지기는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쭉쭉 올라가 버린다면 실적이 좋은 성장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중소형 성장주 위주의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지난주 월요일처럼 헝다 사태처럼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 그때 매수하는 자세를 취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